자, 손자병법 제9편 행군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행군편은요, 손자가 논하는 우직지계의 기동 가운데 마지막 편입니다. 즉, 7편이 군쟁이고요, 8편이 구변편이고, 9편이 행군편인데 이 세 개의 편이 바로 우직지계의 기동에 관한 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행군편이 바로 이 마지막 편이죠. 앞에 이제 제8편 구변편이 부대가 기동하는 과정에서 장수가 취해야 할 용병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논의였다고 하면 이 행군편에서는 지형과 적정을 고려해서 어떻게 진영을 편성하고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군이라는 의미는 진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치다, 행하다 이런 뜻이죠. 진을 치다라는 이런 뜻이고요. 부대 기동 간의 적과 싸우기 위해 진영을 갖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군은 작전상 필요에 따라서 부대가 이동하는 것이지만 9편에서의 손자병법에서의 행군은 작전상 필요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대 이동 그 자체보다는 이동 간에 조우하는 적과의 전투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행군편에서 행군이라는 것은 앞편인 군쟁편, 즉 7편인 군쟁편에서 시작한 우직지계의 기동을 해 나가는데 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8편인 구변편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바와 같이 용병의 방법을 염두에 두고 실제 지형과 적 상황을 상정을 해서 적과 싸우는 용병의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행군편입니다. 자, 이 행군편에서 손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첫 번째는 지형에 따른 진영 편성과 용병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적의 정세와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수의 지휘 통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행군편도 마찬가지로 원정군이 결전의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손자의 용병은 어디까지나 기동을 방해하는 적을 격퇴하거나 물리치기 위한 것이지 적을 섬멸하거나 경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인 지형에 따른 진영 편성과 용병 방법에 대해서 우선 본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가 말하기를 무릇 군대가 적과 대치하여 진영을 편성할 때 산이 가로지르고 계곡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지형을 상세히 살펴 가급적 높은 곳에서 진을 편성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적을 맞아 싸우되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싸우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산악 지역에서의 진영을 편성하여 싸우는 방법이다. 강을 건넌 후에는 반드시 강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고 적이 강을 건너오면 강에 뛰어들어 맞아 싸우지 말고 적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공격해야 유리하다. 요게 이제 반쯤 건너왔을 때 공격이 유리하다는 말이고요. 적과 싸우고자 한다면 강가에 인접한 곳에 진을 치고 적을 상대하면 배수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지형을 자세히 살펴서 가급적 높은 곳에 위치하여 적보다 하류 지역에서 진을 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강가에서 진을 편성하여 싸우는 방법이다. 소택지를 지날 때에는 결코 머무르지 말고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 만일 소택지의 한가운데에서 적과 교전하게 되면 반드시 수초를 이용하여
은폐하고 숲을 등지고 싸워야 한다. 이것이 이 소택지에서의 진을 편성하여 싸우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손자는 원정군의 기동을 방해하는 적을 맞아서 장수가 어떻게 진영을 편성하고 싸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우선 일반적인 네 가지 지형으로 산악지역, 하천지역, 소택지 그리고 평지를 예를 들어서 각각의 용병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산악지역에서는 가급적 높은 곳에서 진을 치라고 하고 있죠. 어, 산악지역은 통상 많은 산이 겹쳐 있고 또 그 사이로 계곡이나 애로 지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군을 이끌고 장기간 기동을 하고 있는 원정군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지형은 우리 앞에서 8편, 9변편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바와 같이 비지나 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회하거나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런 지역에서 적과 접전을 해야 한다면 지형을 잘 살펴서 가급적 적보다 높은 곳에서 진영을 편성하도록 하고 높은 곳에서 적을 맞아 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높은 곳에서 내려가면서 싸우게 되면 기세를 발휘할 수 있는 반면에 낮은 곳에서 올라가면서 싸우게 되면 힘이 전투력이 소진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천 지역에서는요, 아군이 도하한 경우에 적군이 도하할 경우에 아군이 그러니까 먼저 도하해 있는 지역에서 적군이 만약에 이렇게 넘어오면 도하를 하게 되면 적군과 아군 모두 아니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하천 지역에서는 아군이 도하한 경우 그리고 적군이 도하한 경우 그리고 적군과 아군 두 척이 양측이 다 도하한 경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용병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아군이 도하한 경우에는 가급적 강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진을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하하자마자 강가에 진을 치게 되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패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적이 강을 건널 경우에는 서둘러 강에 뛰어들어서 싸우지 말고 적의 병력이 절반 정도가 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의 절반은 아직 물속에 있기 때문에 적을 반으로 나누어서 격파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피하 모두 하천을 도하한 경우에는 하천을 따라 싸울 경우, 즉 피하 모두가 하천을 도한 상황에서 하천을 따라서 싸울 경우에는 강가에 진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군의 진영은 배수진이 되기 때문에 자칫 퇴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멸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적이 아군을 포위한 채 장기간 버티고 있으면 아군의 기동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하천선을 측면에 두고 상류 지역을 장악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적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소택지에서의 전투인데요. 소택지는 늪지대죠. 싸움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택지를 지날 때는 잠시도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신속하게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불가피하게 소택지 한가운데서 적과 교전하게 되면 반드시 수초를 이용해서 아군의 병력을 은폐한 그런 상태에서 싸워야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근처에 숲이 있으면 이를 등지도록 해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숲으로 한 다음에 은폐한 상태에서 소택지를 벗어나서 다가오는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지죠, 평지. 이 평지에서는 두 가지를 고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적을 상대하기에 유리한 지역을 두 가지를 고려해서 상대에게 유리한 지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지 바른 곳에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손자는 가급적 서쪽에 형성된 높은 지형을 등지고 진을 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최대한 양지를 확보하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 병사들의 위생과 건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적에게 사지를 강요하고 아군은 생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의 입장에서는 한 번 진출하면 퇴각하기 어려운 지형을 아군에게는 언제든 뒤로 빠질 수 있어서 용병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지형은 우리가 다음 지형편에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내리막길과 같이 공격은 유리하지만 후퇴가 불리한 이 괴형과 또 늪지대처럼 피하 모두에게 공격이 어려운 지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손자는 이미 이 군영편에서 유리한 군영을 편성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바가 있었죠. 자, 여기서는 다양한 지형 여건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산악, 하천, 소택지, 평지에서 싸움에 유리한 진영을 편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영을 갖추는 것은 곧 승리를 거두기 위한 필요 조건인 것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과거 황제들이 만방의 제후들을 제압하고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진영 편성의 이로움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천 지역에서의 전투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손자는 이 강을 배후로 해서 싸우지 말라고 하고 있죠. 강을 건넌 후에 멀리 떨어져서 부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천선을 따라 싸울 경우에는 강가에 진을 치지 말라는 이 말은 바로 배수진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죠. 사실 이 배수진은 전술적으로 최악의 진영입니다. 강을 뒤로 한 채 적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앞뒤로 갇힌 채 행동의 자유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적의 전면적인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에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고요. 적의 척후방을 노린 기동을 적이 또 시동하기도 적의 척후방을 노린 기동을 시동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우세한 적에게 이 포위를 당할 경우에 이 부대가 전멸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장수가 용병수를 구사하기에 매우 부족한 진영이 바로 이 배수진입니다. 한 가지 이 배수진을 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병사들로 하여금 죽기 살기로 싸우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자, 이러한 경우에도 전투력이 크게 열세하다고 하면 부대가 전멸되는 결과를 면치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탄금대에서 이 배수진을 쳤던 이 신립 장군의 패배가 바로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쟁사를 연구해 볼 때 이 배수진만으로 승리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를 공격했던 이 한니발이 칸나의 전투에서 배수진을 치고 승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한니발의 승리는 배수진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적의 주력을 유인해서 양측면에서 포위함으로써 얻어진 승리였죠. 이 한니발이 강을 배후로 해서 진을 친 것은 단지 로마군을 유인하기 위한 기만술이었을 뿐이지 배수진 자체가 승리의 전략은 아니었던 것이죠. 한신이 조나라를 칠 때의 배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한신이 강가에 배수진을 쳤던 것은 성 안에 있는 조나라 군대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었을 뿐이지 정작 이 한신의 승리는 2,000명의 기병이 뒤로 돌아가서 조나라 병력이 빠져나간 성을 점령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배수진은 그 자체로 승리의 요인이 되기보다는 더 큰 전략의 일부로서 전체 전략을 보조하는 요인으로 간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천 지역에서 싸울 때 배수진을 피하라고 한 이 손자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강을 배후로 해서 진을 편성할 경우에 적의 포위에 의해서 코너에 몰리거나 또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손자는 상황에 따라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령 적과 승부를 겨루는 결전의 단계에 가서는 의도적으로 병사들을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자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군대가 결전의 장소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는 배수진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일부러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두 번째 주제는 이 지형에 따른 진영 편성과 용병의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군의 진영은 높은 곳이 유리하고 낮은 곳이 불리하며 양지를 높이 사고 음지를 낮게 평가한다. 자, 요 문장이죠. 요 문장. 범군은 호거이 요하하고 귀양이 이천음이니 무릇 군의 진영은 높은 곳이 유리하고 낮은 곳이 불리하며 양지를 높이 사고 음지를 낮게 평가한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병사들의 심신 건강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실한 곳에 진을 치고 군에 100가지 질병이 없으니 이를 일컬어 반드시 승리하는 군대라 할 수 있다. 구릉과 제방 지역에서는 반드시 양지 바른 곳에 진을 편성을 하도록 하고 서쪽을 등져야 한다. 그래야 용병에 유리하고 지리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상류 지역에서 폭우가 내려서 급류가 흐르면 강을 건너고자 하더라도 급류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무릇 지형에는 절벽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로 된 절간, 사방이 높고 가운데가 낮아 물이 괴는 분지인 천정,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갇힌 철뢰, 초목이 무성하여 움직이기 어려운 철라, 함정같이 움푹하게 함몰된 천함, 산 사이에 애로가 있는 좁은 길이 나 있는 천극 등이 있는 바 이러한 지역은 반드시 신속하게 벗어나야 하며 가까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군은 이러한 지형을 멀리하고 다시 아군은 이러한 지역을 이러한 지형을 멀리하고 그죠? 원지죠. 아군은 이러한 지형을 멀리하고 적으로 하여금 이러한 지역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하며 아군은 이러한 지형을 향하되 적으로 하여금 이러한 지형을 등지도록 해야 한다. 자, 먼저 여기서 손자는 아군의 용병에 유리한 지형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요점은요. 낮은 곳보다 높은 곳, 음지보다 양지를 차지해서 적을 상대하는 것이죠. 특히 손자는 양지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양지는 병사들의 위생과 건강을 고려한 것이죠. 병사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함으로써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100가지 질병이라는 표현은 당시 이 원정군이 장기간에 걸쳐서 장거리를 기동하는 과정에서 풍토병이나 이 전염병이 부대의 전력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차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전투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손자는 지형의 특징에 따라 네 가지 진지 편성과 용병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구릉과 제방에서의 진지 편성 방법인데요. 이 손자는 구릉과 제방 지역에서는 가급적 서쪽을 등져야 용병에 유리하고 지리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면요. 좀 이야기가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서쪽에 구릉을 등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양지 바른 지역을 차지할 수가 있고요. 또 적보다 해가 빨리 뜨기 때문에 주간에 있을 전투에 빨리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방 지역을 서쪽으로 해서 등진다는 것은 밤새 강가에 피어오른 안개가 동쪽에 있는 적보다 늦게 그치기 때문에 적을 관찰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하천을 도하할 경우, 하천을 도하할 경우에 급류가 흐르면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있죠. 상류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강물이 세차게 흐르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강을 건너리고 시도하다가 불필요한 전투력 손실과 사기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런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그럼에도 손자가 굳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마도 당시 장수들이 군주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에 불타서 무리하게 군대를 기동시키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병력 손실이 심심찮게 발생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손자가 군정편에서 정지할 때는 산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던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이제 다양한 애로 지역이 나타나면 가급적 회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벽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 사방이 높고 가운데가 낮아서 물이 괴는 분지, 또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갇힌 곳, 초목이 무성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곳, 함정같이 움푹하게 함몰된 곳, 또 산 사이에 애로가 있는 좁은 길이 나 있는 곳, 이러한 곳은 불가피할 경우에 신속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수경지라 휴식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역은 아군의 기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적이 매복해서 기습하기에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적과 싸우고자 한다면 아군은 이런 지형을 멀리 해야 하고요. 역으로 적을 이러한 지역으로 유인을 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철저하게 적을 수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험한 장애물이 있는 곳, 늪지대가 형성된 곳, 그리고 숲지대가 이 수풀이 무성한 산림지대, 그 다음에 이제 갈대밭으로 이루어진 곳, 그리고 초목이 우거진 곳, 이런 곳은 적의 복병이나 간첩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계의 수위를 높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수색한 뒤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손자는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을 했죠. 적과 싸우기 위한 진영을 갖추는 데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지형으로 산악지역, 하천지역, 소택지 그리고 평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검토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구릉과 제방에서의 진지 편성, 그 다음에 하천 도하시 유의사항, 애로 지역에 대한 주의, 그리고 의심스러운 지역에 대한 수색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손자병법을 보면요. 다양한 유형의 지형이 언급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우직지계 기동이 시작되는 이 군쟁편, 즉 7편으로부터 지형은 원정군의 용병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형은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소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손자는 원정군이 당면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형에 관한 대응 방법을. 지금까지 거론된 이 지형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구변편에서 손자는 비지, 구지, 절지, 위지, 사지를 언급했죠. 자, 이러한 지형은 원정군이 기동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지형의 유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대가 적 지역을 기동해가면서 마주하게 될 지형으로는 에로 지역, 제3국가의 접경 지역, 본국을 출발해서 적국가의 국경을 넘는 지역, 적으로부터 포위의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 적군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되어 퇴로가 막힌 지역을 예로 든 것이죠. 자, 그러나 원정군이 극복해야 할 지형은 이 5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지편에서 자세히 논의를 하겠지만 이 외에도 산지, 쟁지, 교지, 중지 뭐 등이 있는데요. 이 구변편에서 손자가 언급한 5가지 지형은 다른 많은 지형들 가운데서 일부만을 예로 든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행군편에서 손자는 산악지역, 하천, 소택지, 평지, 그리고 기타 애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지형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런 지형들은 원정군이 기동하는 과정에서 추격해오는 적을 상대하는 데 일반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군편에서 제시되는 지형들은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구변편에서 언급했던 5가지 지형들 가운데에서 아군의 기동을 방해할 수 있는 비지를 중심으로 실지형의 모습을 구체화해서 예를 든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3번째 주제인 적의 징후와 의도를 판단하는 논의인데요. 우선 본문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자, 적이 가까이 있는데도 조용하게 있는 것은 금준한 지형을 믿기 때문이다. 적이 멀리 있으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아군으로 하여금 진격하도록 유인하기 위함이다. 적이 고지나 험지가 아닌 공격하기 쉬운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은 그곳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적이 그다음에 많은 나무가 움직이는 것은 적이 오고 있는 것이다. 적이 우거진 풀을 이용해 많은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아군이 올 것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새가 날아오르는 것은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이다. 짐승이 놀라 달아나는 것은 기습부대가 은밀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자, 흙먼지가 높게 일고 빠르게 다가오는 것은 적의 전차가 오기 때문이요. 흙먼지가 낮게 깔려 넓게 퍼져 있으면 적 보병이 오고 있는 것이다. 흙먼지가 흩어져 군데군데 피어오르면 적이 땔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흙먼지가 작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적이 수경을 준비하는 것이다. 적의 사신이 겸손하게 말하면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진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적이 고자세로 말하면 앞으로 진격할 듯이 하는 것은 퇴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이 고자세로 말하면서 앞으로 진격할 듯이 하는 것은 퇴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자, 전차가 먼저 나와 본대의 양측면에 머무른 것은 적이 공격을 위해 진을 치려고 하는 것이요. 사전에 논의도 없이 갑자기 강화를 청하는 것은 적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적이 분주하게 오며 병거를 배치하는 것은 시기를 결정한 것이다. 적이 반점 진격했거나 다시 반점 퇴각하는 것은 아군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적 병사들이 무기의 의지에 서 있는 것은 굶주려서 힘이 없기 때문이다. 물을 길어 먼저 마시려고 다투는 것은 목이 말라 있기 때문이다. 이로움을 보고도 진격을 하지 않는 것은 피로해 있기 때문이다. 새들이 모이는 것은 적군이 철수하여 비어 있기 때문이다. 한밤중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적이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이다. 적의 군영이 소란스러운 것은 장수가 위험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군의 깃발이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적진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적 장수가 화를 내는 것은 병사들이 지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말을 죽여서 고기를 먹는 것은 군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취사 도구를 내걸고 수경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은 식량이 떨어져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장수가 병사들에게 거듭해서 타이르고 잘할 것을 당부하면서 완곡하게 설명하는 것은 병사들로부터 신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장수가 자주 상을 내리는 것은 지시를 해도 듣지 않아서 난처하기 때문이다. 장수가 자주 벌을 내리는 것은 명령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듣지 않아서 곤란하기 때문이다. 장수가 처음에는 사납게 하다가 나중에는 병사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위의 무능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적의 사자가 찾아와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사과하는 것은 휴식을 원하기 때문이다. 적군이 분노에 가득 차서 진격을 하여 아군과 대치하면서도 오랫동안 싸우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으면 뭔가 계략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적의 의도를 읽고 파악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손자는 그 끝으로 보이는 전장에서의 자연현상과
적정의 관찰을 통해서 적의 징후와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군대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적의 태세와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적이 가까이 있는데도 조용하게 있는 것은 흠준한 지형을 믿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군이 먼저 공격을 해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이 멀리 있으면서 굳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아군을 유인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아군이 쫓아가면 적의 정예부대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이 유리한 고지나 험지가 아닌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면 아군이 모르는 뭔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 지원군이 대기하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군이 공격하는 사이에 일부 부대를 우회시켜서 아군이 척후반을 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주변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적의 징후를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많은 나무가 움직이는 것은 적이 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적은 아군이 잘 볼 수 없도록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기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무기나 장비 등이 나무를 건드려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적이 우거진 풀을 이용해서 많은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아군이 올 것으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이 풀을 묶어서 아군의 기동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름쇠, 즉 마름과 같이 사방이 뾰족한 쇠를 깔아놓아 기동을 저지하는 것은 아군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가 날아오르면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이고 짐승이 놀라 달아나는 것은 적의 기습 부대가 은밀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흙먼지의 모양을 보고도 적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흙먼지가 높게 일고 빠르게 다가온다면 적의 전차 부대가 오는 것이고요. 말이 끄는 전차가 신속하게 기동하기 때문에 흙먼지가 높고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죠. 반면에 흙먼지가 낮게 깔려서 넓게 퍼져 있으면 적 보병이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수의 보병이 일정한 속도로 행군을 하기 때문에 먼지는 낮고 넓게 형성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흙먼지가 흩어져서 군데군데 피어오르면 적이 335로 흩어져서 땔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흙먼지가 작게 일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적이 수경을 준비하는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적이 보낸 사신의 행동을 보고 적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적이 사신을 보내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적진에서 대비를 강화한다면 이것은 바로 공격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겉으로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서 아군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죠. 반대로 적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즉각 공격할 태세를 취하는 것은 반대로 퇴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에요. 적이 공격할 의도를 갖고 있다면 정작 그런 태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공격 태세를 보이는 것은 아군으로 하여금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해서 퇴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적 군대의 움직임을 보고 적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차가 먼저 나와서 본대의 양측에 머문다면 적이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자, 춘추시대의 군대가 전차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전차의 움직임은 곧 전투 대응을 갖추기 위한 징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적이 사전에 논의도 없이 갑자기 강화를 청하는 것은 적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공격할 의도를 숨기고 아군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적이 분주하게 오가면서 전차를 배치하는 것은 공격할 시기를 이미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전투가 임박한 것이죠. 그리고 적이 반점 진격했다가 다시 반점 퇴각하는 것은 아군을 유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적의 내부 사정을 유심히 관찰해서 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 병사들이 창이나 칼 이런 개인이 소지한 무기에 의지해서 서 있는 모습이 자주 발견되면
이것은 기운이 없다는 것으로 많이 굶주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길어온 물을 마시려고 서로 다투는 것은 이들이 이물 사정이 좋지 않아 목말라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군이 적을 떠보기 위해서 이로움을 보여주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적이 많이 피로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지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적의 진영에 새들이 먹이를 찾아 모이게 되면 그곳은 적군이 철수해서 비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한밤중에 짐승이나 별것 아닌 자연현상에도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적이 공포에 질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적의 군형이 쓸데없이 웅성거리고 소란스러운 것은 장수가 위험을 갖추어 지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적군이 깃발이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적진이 혼란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고요. 자, 이런 것은 예하 장수들이 수시로 진영을 이동해서 장수를 찾기 때문에 대동한 깃발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으로서 이 장수의 지시에 대해 내부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장수가 화를 내는 것은 병사들이 지쳐서 의도대로 잘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병사들이 말을 죽여서 고기를 먹는 것은 군량이 떨어졌음을 의미하고요. 또 치사도구를 방치한 채 수경지로 다시 가져가지 않는 것은 이미 식량이 떨어져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7번째로 적 장수의 행동을 보고 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적 장수가 병사들에게 거듭해서 타이르고 잘할 것을 당부하면서 완고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것은 적 장수가 병사들로부터 신망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시를 해도 이렇게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업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장수가 자주 상을 내리거나 자주 벌을 내리게 되는데, 자, 이러한 징후는 병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발부둥 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악의 상황은 장수가 처음에 사납게 하다가 나중에 병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행군편의 제일 마지막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요. 이 병사들과 친근해지기도 전에 무턱대고 벌을 내림으로써 부하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복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지휘 통솔의 무능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전투가 이루어지고 나서 적이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적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적의 사자가 찾아와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사과하는 것은 휴식을 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열을 재정비해서 안갚음을 하겠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상황은 적이 공격했는데 많은 피해를 입고 물러난 이후의 시점을 상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적군이 진격했는데도 아군과 대치만 할 뿐 오랫동안 싸우지 않고 물러가지도 않으면 뭔가 계략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적의 계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계책, 또 이 허실편에서 우리가 책지, 작지, 형지, 각지 이런 것을 논했는데요. 이러한 것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논의를 해보자면요. 손자는 허실편에서 우리가 이 책지를 논했는데요. 이 책지라는 것은 계책을 구상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이해득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가 용병 방법을 구상하고 그것이 효과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책지죠. 그 다음에 작지라는 것은 일부러 그러한 계책과 관련한 행동을 취해서 적의 동정을 살피는 것이죠. 적이 아군의 계획대로 움직일 것인지를 한번 간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지는 적의 군형에 나타난 허실을 파악하는 것이죠. 적의 배치를 보고 강한 지점과 약한 지점을 살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지라는 것은 실제로 적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는 것이죠. 소규모 병력으로 적의 일부를 공격해 봐서 적의 병력이 많은 곳과 부족한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책지, 작지, 형지, 각지에 대해서 우리가 허실편에서 이미 논의를 했고 손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이 작지와 형지, 각지, 그러니까 책지를 제외한 작지, 형지, 각지는 적의 상황을 살핀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행군편에서 다루는 적정 파악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허실편에서의 책지, 작지, 형지, 각지는 결전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이고요. 여기 행군편에서의 적정 파악은 부대가 기동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허실편에서의 논의는 적과의 어떤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장수가 구상한 용병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적의 허실을 파악하고 적의 약한 부분에 아군의 병력을 집중해서 세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적정을 파악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행군편에서의 논의는 원정군이 적의 수도로 기동해가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적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살피는 일반적인 정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군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적정은 적의 진영, 적의 기동, 적의 전투준비, 병사들의 상태, 장수의 지휘 통솔, 그리고 적의 사자가 보이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 행군편에서 마지막 핵심 주제인 적정 파악의 중요성입니다. 자, 원문을 좀 한번 우선 보겠습니다. 군대는 병력이 많다고만 유리한 것이 아니므로 무용만을 믿고 진격하지 말고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살피고 적을 제압할 수 있으면 그로써 이미 족한 것이다. 무릇 사려 깊지 않게 행동하고 적을 쉽게 여기면 적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자, 여기에서 손자는 먼저 적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자는 군대는 병력이 많다고만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용만을 믿고 진격하지 말고 병력을 집중해서 적정을 살피고 적을 제압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서 이미 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공편에서 지피지기를 손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적 진영 주변의 자연현상과 적 진영 내의 움직임을 통해서 적의 상황과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병력의 수가 아니라 적정을 정확히 살피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취약한 시기와 장소의 병력을 집중해서 적을 제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손자가 수차례 지적하고 있듯이 전쟁은 절대적인 병력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우세를 달성을 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력이 많다고 자만해서 적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밀어붙이면 승부는 반반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적의 상태와 의도를 파악해서 지피를 달성한 후에 적을 상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손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어떤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때 적의 동정을 살펴서 적의 강한 부분을 회피하고 약한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의 사기가 충천에 있다면 그 사기가 약화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적에 비해서 유리한 지역의 진영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적을 유인해서 혼란에 빠뜨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적이 보낸 사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적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행동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적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적이 허술하게 보이더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는 사려 깊지 않게 행동하고 적을 쉽게 여기면 반드시 적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적의 굶주림, 목마름, 피로함, 철수, 혼란함,
즉 장수의 무능함, 이런 모든 것들이 적의 기만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구절에서 손자는 적에 대한 과감한 공격보다 신중한 탐색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거듭 이야기를 했지만 거듭 논의를 했지만 이 현재의 상황은 원정군이 결전의 장소로 기동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적을 섬멸하기보다는 신속하게 격퇴한 후에 기동을 재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 단계에서는 원정군의 임무는 적을 섬멸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적 수도를 목표로 한 우직지게의 기동을 완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전장정보의 어떤 유용성의 문제를 우리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손자가 말하는 전장정보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적이 보낸 사신의 행동을 보고 공격할 것인지 퇴각할 것인지 아니면 공격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할 것인지를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죠. 적의 진영을 보고 아군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인지 유인하려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연현상과 짐승들의 움직임 그리고 흙먼지의 모습을 보고 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적정을 잘 관찰함으로써 적 내부의 상황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운지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적 장수의 행동을 보고 적 병사들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투력 발휘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렇게 얻은 정보들은 역으로 아군이 공격을 할 것인지 방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우직지게의 기동을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을 공략하기 위한 용병수를 구상하고 실제로 전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전장 정보에는 한계도 있죠. 겉으로 보이는 적의 징후와 의도가 모두 드러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아군이 적을 기만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도 아군을 속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만책을 쓸 것이 예상이 되죠. 적은 사신을 보내서 오히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서 아군이 적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도록 할 수도 있죠. 실제로 많은 병력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빗자루를 이용해서 흙먼지를 일으켜서 그렇게 보이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군의 공격을 유인하기 위해서 내부가 소란한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 아군은 적정을 오판을 해서 용병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전장 정보는 서로가 속고 속이는 가운데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장수는 과연 전장 정보를 이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유능한 장수가 지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적을 속이고 적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장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전장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적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고 또 꾸며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전투를 책임지는 장수의 지혜가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자는 시계편에서 이미 장수 유능, 다시 말해서 장수는 어느 편이 더 유능한가를 비교하고 아군의 장수가 적보다 더 유능할 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비교를 통해서 원정을 시작한 이상 아군의 장수는 적의 장수보다 전장 정보를 획득하는데 더 뛰어날 것이고요. 자, 이를 활용해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장수에게 요구되는 지혜는
지형적 여건과 적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의 주안을 둔 것으로서 이 타고난 천재성이나 직관 또는 통찰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는 클라우제비츠가 중시하는 지휘관의 자질인 해안과는 우리가 구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장수의 지휘 통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문 볼까요? 병사들과 친근해지기도 전에 벌을 주면 병사들이 복종하지 않게 된다. 병사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이들을 쓰기가 어렵게 된다. 병사들과 이미 친근해졌는데도 벌을 행하지 않으면 병사들을 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병사들을 다스리는 것은 사랑과 친근으로 하고 병사를 통제하는 것은 강압적 제재 수단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승리하는 통솔법이다. 병사들을 사랑과 친근으로 다스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 이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병사들을 교화시켜서 이들을 복종하도록 할 수 있다. 병사들을 사랑과 친근으로 다스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 이행되지 않으면 그 병사들을 아무리 교화시켜도 이들을 복종시킬 수 없다. 병사들을 사랑과 친근으로 다스리는 것은 장수와 병사들 모두에게서 서로 이득이 되는 것이다. 맨 첫 문장은 행군편이 이 우직지게 기동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죠. 병사들과 친근해지기도 전에 이라는 표현은 곧 원정군을 지휘할 장수가 병사들을 데리고 막 공국을 출발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수와 병사들이 원정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를 잘 모르고 서먹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행군편은 앞에 군쟁과 구지편과 더불어서 원정군이 결전의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 본국을 출발해서 적의 영토로 이동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손자는 이 행군편의 맨 마지막에서 장수의 지휘 통솔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통솔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병사들은 농한기의 훈련에 소집이 되어서 전쟁에 소집이 되어서 자국 내에서 한가롭게 창검수를 연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전쟁에 동원되어서 적의 영토에 들어와서 천리가 넘는 먼 길을 고달프게 행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변변치 않은 음식, 야제에서의 수경, 엄격한 전장 규율, 그리고 수시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하는 전투로 인해서 육체적인 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의 군기와 사기를 유지하는 것은 장수에게 부여된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임무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이 구변편에서 지형과 상황에 따른 용병수를 구사할 수 있는 장수의 자질을 논의했지만 이 행군편에서는 병사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 통솔하는 데 요구되는 장수의 자질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자가 생각하는 지휘 통솔의 핵심은 부하에 대한 사랑 교화 그리고 강압적 제재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요. 이 행군편에서 말하는 지휘 통솔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죠. 부하에 대한 따뜻한 마음만 가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강압적인 수단만 동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장수는 병사들과 먼저 친근한 관계를 맺어서 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요. 또 병사들로부터 왜 복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하에 대한 사랑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필요한 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병사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고 벌을 앞세워서 통제를 하려 든다면 역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손자의 견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장수의 지휘통솔에서 부하에 대한 사랑을 가장 근본적인 어떤 출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 병사들과 친근하기도 전에 먼저 벌을 내리게 되면 병사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이때 이 친근해진다는 의미는 장수가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병사들로 하여금 장수를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만일 장수가 병사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병사들은 따르는 신용만 할 뿐 실제로는 장수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죠. 장수 앞에서는 처벌이 무서워서 열심히 하다가도 장수가 보이지 않으면 성의를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병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이들의 마음을 먼저 얻을 것을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병사들이 명령과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 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손자는 병사들과 이미 친근해졌는데도 벌을 행하지 않으면 병사들을 쓸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장수가 병사들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게 되면 병사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경계 임무를 소홀히 했는데도 뭐 눈 감아준다든지 또 그렇게 하면 병사들은 계속해서 경계 태만을 하게 되겠죠. 나중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이러한 어떤 것들이 다 잘못된 행위가 습관이 되어서 장수의 어떤 명령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가 병사들에게 이 적이 은거한 지역을 정찰하거나 적을 공격하는 등의 어떤 위험이 따르는 그런 임무를 지시하면 병사들은 결국은 이런 게 나쁜 습관이 들면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병사들을 대할 때는 사랑과 친근함으로 하더라도 잘못할 경우에는 즉각 제재를 가해서 군기를 바로잡아야 병사들을 제대로 지휘 통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손자는 병사들의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병사들에 대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병사들을 다스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 이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병사들을 교화시켜서 병사들을 복종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교화라는 말은 가르치고 이끌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교화를 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죠. 자, 비록 손자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기서 손자는 병사들에게 왜 이렇게 힘든 전쟁을 해야 하는지, 왜 장수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지, 또 복종할 때와 복종하지 않을 때 따르는 상과 벌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귀국을 하면 어떠한 이득이 주어질 것인지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통제 그리고 엄정한 처벌을 내세워서 병사들의 군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손자는 이러한 강압적 통제보다는 사랑과 교화를 통해서 병사들과의 신뢰를 얻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의 경우에서는 뭐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입각한 애국심에 호소해서 병사들의 복종을 요구했다고 하면 손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장수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부하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장수에게 또 다른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장수의 뛰어난 지휘 통솔은 병사들에 대한 사랑과
친근함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 없이는 병사들을 교화시킬 수도 없고 복종시킬 수도 없다고 하고 있죠. 사랑과 친근함이 있어야만 장수들은 병사들을 복종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손자는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결국 장수와 병사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이란 말은 반대로 장수가 사랑 없이 교육하고 처벌만 한다면 병사들은 교화되지 않고 복종하지 않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서 장수나 병사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장수와 병사들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의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손자의 지휘통솔을 우리가 공자의 그 정치 사상하고 한번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손자의 지휘통솔은 군주의 통치수를 논했던 이 공자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들립니다. 공자는 인의 사상을 바탕으로 치수를 제시했죠. 핵심 내용은 이거죠. 먼저 돌봐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양이죠. 돌봐주는 것.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 교죠. 그리고 셋째로 다스리는 것, 치. 이 세 가지를 공자는 이제 군주의 통치술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인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돌보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도구는 이제 덕과 예라고 그랬고요. 다스리는 것의 도구는 정과 형이라고 그랬죠. 덕이라는 것은 도리를 행하고자 하는 의질고 올바른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백성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예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고요. 백성을 존중과 배려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제도에 의한 통치이고 형이라는 것은 벌을 가하여 제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덕과 예는 근본이고 정과 형은 보조적인 것이죠. 공자는 군주가 덕과 예로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것, 즉 돌봄과 교육을 통해 감화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자, 이 교화를 강조했던 공자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통치자의 도덕성을 강조했죠. 공자는 치술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교화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자신을 본보기로 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공자는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의진자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첫 번째 요소를 더욱 중시했던 것이죠. 공자는 자기 몸을 바로 갖지 못하고서는 남을 바로 잡을 수 없고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주가 바로 건드리면 모두가 바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공자의 사상은 근대 서구의 학자들이 정치를 다스리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공자는 올바른 정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감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서구에서 말하는 다스리기보다는 교육시키는 것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제시한 이 정과 형은 바로 사람과 일을 다스리는 영역이죠. 자, 이 정과 형은 정부기관의 기능이죠. 정은 제도를, 형은 법령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공자는 덕으로 사람을 교화시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상을 제시는 했지만 사람들의 타고난 능력과 성품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 않거나 배우고도 동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국가와 법령과 형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는 덕과 예로서 백성을 통치해야 하지만 교화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과 형으로서 강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공자는 이 정과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법제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은 모면하지만 수치심이 없게 되고 덕으로 이끌고 다스리면 수치심을 갖게 되고 또 올바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로 이끌고 형벌로만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은 모면할 수 있지만 수치심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덕으로 다스리면 수치심을 갖게 되고 또 올바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 말은 공자의 치술이 교화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정형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형벌에 의한 통치는 형벌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손자의 지휘통솔은 장수의 사랑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을 나중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자의 정치 사상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군대는 엄격한 어떤 규율과 통제 그리고 엄정한 처벌을 내세워서 병사들의 군기를 엄정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영향을 받았던 이 한국군의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이러한 강압적 통제보다는 사랑과 교화를 통해서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자는 원정이라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강요된 복종보다는 자발적 복종이 진정한 복종이라고 본 것이죠. 자, 이런 손자의 사상은 지휘 통솔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날 군대의 지휘 통솔에 주는 함의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현대의 어떤 병사들이 민족주의와 애국심으로 무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강압적 통제보다는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행군편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직지계의 어떤 용병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였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제10편 지형편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